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발언을 기점으로 전쟁의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강행하자 미군이 이란의 기뢰선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기전 우려 불식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란 전쟁 벌써 이제 2주째 접어든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 이뤄졌던 이슈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했고 실제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란이 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는지 말 그대로 바다의 지뢰 아니겠습니까? 왜 설치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우선 기뢰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기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면 20배 이상의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 재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왜 설치했느냐가 문제죠. 지금 호르무즈 해변은 유조선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유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일제 통과하지 못하는데 현재까지는 11일째, 12일째 되는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고 있는 배들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면 기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피해를 입히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뢰는 내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다니는 뭐 함정이나 또는 유조선이나 관계없이 거기다가 그냥 바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의 목적을 두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군의 함정은 없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 유조선들이고 그런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죽음의 계곡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게 바다의 해류를 따라서 흘러나오니까 인도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인도양으로 나오면 인도양을 지나다니는 각종 상선 그리고 이제 함정 이런 데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기뢰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제로 그 확인은 안 됐지만 만일 설치했을 때는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르무즈 봉쇄 카드는 뭐 중동 전쟁 악화되면 항상 나왔던 카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뢰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기뢰를 설치하는 물리적 봉쇄까지 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란 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길 지나갈 때는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피해를 입히겠다 하니까 배들이 아예 통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옮기고 있는데 기뢰 설치 정황이 포착이 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했고 미국에서 이제 바로 관련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기뢰선 16척을 완파했다라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 비축하고 있는 기뢰가 약 6,000개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사실 많은 양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러한 설치에 관련한 움직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안 된 거고요. 만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6,000개니까 6,000개 다 쓰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6,000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평균 해협에 이렇게 평균 길이가 50km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백 발만 이렇게 뿌려 놓아도 그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쪽으로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는 쪽으로 전부 다 배들이 유조선들이 그쪽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해류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 쪽으로만 흐르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으로는 안 흐르면 모르는데 그쪽으로 다 흐르게 되면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유조선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설치하면 200배
피해를 입혀서 국가 재건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기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예. 기뢰는 이제 바다의 지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지뢰는 대인 지뢰가 있고 대전차 지뢰가 있는데 대인 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터지는 거고 대전차 지뢰는 전차나 장갑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터지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딱 육지니까 정해진 자리에 이게 이제 지뢰가 부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뢰는 안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따라서 다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은 그냥 기뢰가 떠다니면서 접촉해서 터질 수도 있고 예. 감흥지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감흥지뢰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나오는 엔진 소리,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나오는 음파라던가 레이더, 여러 가지. 전파 예.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배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걸 감흥을 해가지고 때리는 그런 지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류 지뢰라고 해서 줄을 쭉 연결을 해놓고 예.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은 지뢰가 기뢰가 터지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유지뢰라고 이제 정말 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침저저뢰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수면 밑에 한 20-30m 밑에서 이렇게 떠다니도록 기뢰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고정돼 있는 게 아니군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군요. 고정이 돼 있는 것은 딱 계류지뢰밖에 없어요. 그것은 줄로 딱 연결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그것은 고정돼 있는데 나머지는 해류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만일 이란이 이거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자체 그 안 자체가 완전히 죽음의 계곡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종전 이제 시기를 네. 대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유가입니다. 석유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주위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측근들에서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함정으로 호송을 해서 안전하게 통행을 하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급박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으로서는 유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호송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호송한다는 것을 호송했다라고 그러니까 오류의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이제 성급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확인을 안 하고 장관이 네. 발표한 거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백악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네. 백악관에 가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정정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이러하는 요동치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겁니다. 실장님, 네. 이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이 호송과 관련해서 실제로 호송과 관련한 작전들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유가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호송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파장들을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이러다가 기뢰 설치 물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죠. 실제 기뢰가 설치돼서 만약에 터지기라도 한다면 유가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미국이 이제 호송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호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축함 중에서 사실상 드론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빛을 통해 가지고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드론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빛을 이제 반사함으로써 완전히 그냥 그 방향을 잃어 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군함들이 지금 그쪽에도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미국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드론이 한 10대, 20대 날아오면은 그것이 지금 군함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런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객추를 할 수 있는데 만일에 드론이 때로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벌떼처럼 한 50대, 100대가 날아오면 그래서 그중에 한두 대가 미국의 군함을 격추시키면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만일 여기에 이제 기뢰가 정말 부설이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그 배들에 대해서 만일 타격을 가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내일부로 바로 그냥 2배로 원유 가격이 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절대로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호위하는 그 선택지는 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가요? 호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호위를 하면 배가 지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란 해군은 거의 전력을 다 소실했습니다. 그것은 없지만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란의 공격 수단은 미사일, 드론, 로켓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호위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건도 아직 벌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호위를 하겠다, 장악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효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 총 병력 규모가 19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해군력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첨단 무기들 이란도 가지고 있을 테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뭐 미군 역시도 군사 정찰 위성 등으로 인해서 뭐 속속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곳에서 이란이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그곳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뭐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력은 사실상 절멸이 됐죠. 그중에 이제 이란이 자랑하고 있었던 해군의 함정이라면은 딱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함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 며칠 전에 의뢰에 의해 가지고 격파된 것이 바로 스텔스 기능을 가졌던 그 함정이고요. 또 하나는 드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컨테이너선 4만 톤짜리를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걸 이제 드론 항공모함으로 바꿨죠. 그래서 드론 항공모함에는 무엇이 실려 있느냐 하면은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 다 실려 있었어요. 그것도 다 격파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군력은 거의 절멸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뢰 정도를 뿌릴 수 있는 조그마한 수상정들은 남아 있어요. 오늘도 10몇 척을 이렇게 격파했다고 하더라도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90%까지 이렇게 파괴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가 200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 90% 정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한 2, 30기밖에 안 남아 있단 말이죠.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배트가 없으면은 이 공만 가지고는 뭐 던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홈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란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정밀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란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닐 수 있는 그 배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드론은 여전히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게 공격 비율이 80%나 90%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정유사들의 유조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안 움직이잖아요. 왜 안 움직여요? 바로 그 피해의 가능성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고 거의 대부분을 다 막아낼 수 있지만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 무언가 그렇죠. 유조선이 터졌을 때 불러일으킬 파장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두 대가 지나가는데 그 한두 대에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게
파괴가 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사에서도 또 어느 유조선도 감히 지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지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오늘 개전 이래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미사일이 90% 감소했고 드론은 83%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실장님이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르게 해석하면 전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애초에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기존 목표였는데 이게 태세를 전환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조건 항복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그것을 사실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이 과연 이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9천만의 대국이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데, 예. 그 우리가 무조건 항복한다고 해서 손을 들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의 무조건 항복이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냐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란의 그 저항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 정도면 무조건 항복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항복의 상태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석 결정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이상한 이제 해석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배경을 보면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 지금 미국 국내 정치를 보면은 11월에 하는 이 중간 선거에서 예. 지금 공화당이 의석을 보면은 하원하고 상원에서 하원의 경우에는 기껏 해야지 5 정도 석의 차이가 밖에 없고 상원의 경우는 8석입니다. 즉 뭐냐면 하원에서 3석, 상원에서 4석 정도만 뒤집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수당의 뺏기는 거네요. 지위를 뺏게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개혁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완전히 의회에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전쟁 상황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27%만 찬성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제 악재가 쏟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에서는 이것이 전쟁이 결코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 이런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예. 백악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출구 전략을 해석을 해보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 그러니까 이란 입에서 나오는 그 항복을 종전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군사적인 목표로 완전하게 달성됐을 때 그게 이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군사적 목표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출구 전략, 납득할 만한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공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뭐였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비판의 핵심은 이런 거죠. 정권 교체를 해서 이란을 민주화시키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바꾸는 것이 목표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에 패권국으로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걸 등장을 하게 되니까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그러면은 전쟁의 목표였느냐. 이 목표가 지금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 이제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목표는 더더욱 또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숨겼는지, 또 어느 곳으로 숨겼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목표가 없으신 상태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목표를 더 하향해야죠. 그게 바로 군사적 목표입니다. 첫 번째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켰다. 예. 두 번째는 이란의 해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 세 번째는 전쟁할 수 있는 잠재력, 소위 말해서 이런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또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을 파괴시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군사작전이 제가 볼 때는 3단계 정도로 지금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도부의 제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이란의 이런 드론이나 또는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하는 거고 해군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하면 아마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최대 규모의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3단계 작전으로서 바로 드론 공장, 또 미사일 공장, 탄약 이런 데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란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나는 이를 군사적으로 파괴를 했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승리라고 얘기하겠다. 이것은 누가 정의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승리를 정의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트럼프의 셀프 승리이자 정신 승리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목표 달성하면 군사 작전은 종료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의 안보수장 발언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제거당하지 않게 몸 조심하라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테러 가능성을 암시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똑같은 내용을 예.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든 그 후계자든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 강한 이란으로서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응 메시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리자니 최고 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지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 발표를 하건 안 하건 항상 있어 왔는 일이고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고위 인사에 대한 경호 조치를 계속해 왔었고 예.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사실상 이 테러의 문제는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테러가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매우 쉬운 표적입니다. 이지 타켓. 뭐가요? 어떤 게 쉬운 타겟이에요? 미국 내에서의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한 테러 이런 것은 굉장히 쉬운 타겟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전쟁이 있을 때는 미국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 조치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국민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지금 좀 더 위험스러운 나라는 사실상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이런 조짐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그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신분을 밝히는 것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노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를 해하지 않겠지만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철저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실장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생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텐데 그렇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군사적인 작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하나의 타깃을 설정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모습은 끝까지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과의 협의 없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서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미국의 목표와 이스라엘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핵무기 제거까지 하는 것이 아마 그 목표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사실상 그 지도부의 교체를 통해서 정권 교체와 민주화와 무슨 뭐 체제 전환과 그리고 완전한 항복과 이런 데서 점점 지금 이제 그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 목표만 달성되면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이틀 전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유조선, 죄송합니다. 정유시설과 저장시설 그거 공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첫날 공습을 하고 나서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48명이 지도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세계 언론에서 나온 것이 이란에서 이렇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그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가 바로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거기 있는 그 미국의 중요 지휘자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이게 중재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다시는 이란이 중동의 패권 국가 되지 않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벌써 하루 만에 이렇게 중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다음 주 정도 돼서 이번 주에는 적어도 이번 주는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돼서 군사적 승리를 이렇게 종전 선언을 할 때 군사적 승리로 포장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랬을 때 이거로 이제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네가 전쟁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전쟁 끝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미국이 여기서 끝냈을 때 이스라엘도 같이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란도 더 이상 다른 지역이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 또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끝내기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제 살짝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목표는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표 그리고 군사적인 목표 이 두 가지를 다 있다가 지금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표로. 지금은 아무도 체제 전환이나 아니면은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란의 정권이 완전히 분쇄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설령 이 종전 선언을 하고 승리를 선언을 하면서 종전 단계로 접어들 때 과연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올 것이냐 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반응도 보면은 이스라엘 언론을 보면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이제 곧 이제 종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그 측근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종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양국 정부 간의 협의가 오고 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설령 그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호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종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란은 우리가 종전을 선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은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공격 또는 이제 거기를 통제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전히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좋은 구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공격을 할 수 있는 구실. 따라서 사실상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합동으로 종전은 한다고 해서 선언을 했을 때 초기에는 이란이 저항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전쟁의 시작은 이란의 핵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가 얘기를 하기를 어제 언론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목표를 했던 이란의 핵시설 공격 이게 어느 정도이냐 상당히 많이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파괴했느냐? 완벽하게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고 육지에 노출이 되어 있고 파괴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다 파괴했다라는 그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지금 현재 지하에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종전 선언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과 이란 간에 핵 협상을 저는 다시 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러시아다, 중국이다, 지금 오만이다 이런 중재자들이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종전은 무슨 종전이야 하면서 이웃나라에 계속 공습을 퍼부으면 미국은 이미 종전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공습을 하게 되면 공습에 대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어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일까요? 그렇게 되면 공습에 대응을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대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이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외무부 차관이 이제 어제 얘기한 걸 보면 대화의 가능성, 중재의 가능성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선 공습을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습만 멈추면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음 주에 뭐 이번 주까지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면 이란도 이렇게 협상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봐요. 지금 저기 그 누굽니까 그 모스타바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네. 모스타바가 자기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모스타바하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모스타바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림자 권력을 가지고 37년 동안 아버지 역할 대신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 또 자기 아버지도 죽고 또 부인도 죽고 또 자식도 죽고 했지만 그 감정이 그거는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이제는 이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면 이란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란은 19세기로 돌아가는 거고 더 하면은 이제 9세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땅덩어리는 대한민국보다 16배도 더 넘는 그런 땅덩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제대로 된 국가가 건설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의 입장도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 예. 전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네. 분께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스타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현재 모스타바 관련해서 공개석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발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뭐 피습을 당했다, 지금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당했다 아니면 사망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측에서 그걸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 가능성이 왜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하마스 지도자들을 척결을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도 또 제거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매우 정확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작전을 할 때도 아주 요인이 그러니까 표적 대상 1, 표적 대상 2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모스타파 같은 경우는 표적 대상이 굉장히 순위가 높은 사람일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했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그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선은 경호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도기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데 이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전쟁이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나와서 통제를 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노련한 정치가인 라린 차니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의 메시지,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좀 쌓여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나와도 될 시기다 했을 때 등장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중동의 그 정치적인 문화를 보면은 저는 두 번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애초에 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그 하메네이랑 수뇌부들 폭사할 때 거기에 모즈타바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모즈타바는 예. 그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회의석상에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당했는지 하는 것도 사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장소에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실장님,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슬람의 지금 혁명 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지도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눈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실제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것이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원화로 돼 있습니다. 정규군이 있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정규군은 이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데 주로 이제 변경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거고 그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최고 지도자의 지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주변국 아랍 국가에 대해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 사과 뭐 나오자마자 바로 혁명수비대가 그 지역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을 했거든요. 그 의미는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권한, 군사적 권한,
그리고 경제적 권한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너는 나의 지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인원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이란 경제의 40% 내지 50%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 있죠, 경제적 권력 있죠, 군사적 권력 있죠. 그것이 이제 또 종교로서의 어떤 또 그 역할도 또 있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상 무스타바 같은 경우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옹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사실상 여기 무스타바가 37년 동안 그림자 권력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혁명수비대를 통제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민병대도 통제하고 그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무스타바가 살아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중재를 하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중재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외교부 장관 보고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랬을 때에 이제 혁명수비대가 이거를 순수하게 따라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충성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도 충성서약을 하고 헤즈볼라도 충성서약을 했거든요. 그 충성서약을 한 것을 보면 내 말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당신 말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전쟁이 12일째 좀 길어지면서 중동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거지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대사님, 이 백린탄 민간인 주거 지역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쟁법 위반입니다. 이 백린탄이라는 것이 이제 인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발화점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한 3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 위에서 상공에서 이제 폭발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연막탄처럼 이렇게 뿌옇게 내려오는데 왜 자꾸 이게 문제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넓게 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피부에 닿으면은 매우 치명적인 이 상처를 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되는 사람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법에서 이제 그것을 못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용했다 한 측에서는 백린탄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당 시간 동안 정밀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실장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린탄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국제적인 여론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렇게 백린탄을 사용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대사님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닿으면 이게 피부가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요? 총알은 그냥 한 방 맞으면 죽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피부가 타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또 이란에서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얼굴은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이게 뭐 그게 주체가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간에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또 일부 외신에서는 미국의 이란전 장기화 여부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달렸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히토류 재고가 2개월치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이런 분석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그 히토류 중에서도 무거운 히토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르뷴 같은 이런 이제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 지금 미사일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F-35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고량은 2개월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입니다.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의 한 70% 내지 90%를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 중국이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미국은 나머지 국가로부터 이 생산지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내주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생각을 해볼 때 미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것이 저는 생각에 가장 타당한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중국 본토에서 선박들이 무기와 관련된 부분, 원료들을 싣고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실제 이러한 무기 지원이 뭐 어느 정도는 공공연한 이란과의 협력을 봤을 때 기존에도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월 31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고요. 2박 3일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급에서 이제 의제가 논의가 되고 또 외교부 장관들끼리 만나서 의제도 또 어느 정도 풀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지금 딱 요 기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이 만만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디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그 발언이나 또 최초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그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무기를 공급해주거나 지원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외교 원칙 자체가 일단 이제 남의 나라에 간섭 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게 사실상 미중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재에 나선다고 했을 때도 미국이 그냥 됐다, 너는 우크라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에 아마 중국이 이런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아주 격앙된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얼마만큼 사실 보도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조금은 페이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좀 중재국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의 중재로 좀 휴전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를 네. 했었죠. 전화를 건 사람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기를 기대를 한다. 이런 이제 것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국면이니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목표에는 이러한 중재 속에서 이란 정권과 미국의 핵 프로그램 합의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핵 프로그램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합의가 나와야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종전과 중재 이것은 이제 단계별로 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를 끝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승리를 선언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겠지요.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외교부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공습을 멈춰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공습을 멈추게 되면 이란이 여기에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요구할 사항이 공습을 멈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주타파의 그 생존.
그러니까 보장해라, 생명을 보장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정 체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첫 번째 조건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두 번째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그 두 번째 회담이 열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핵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지금 65% 농축된 450kg의 그런 우라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미국으로 전부 다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희석을 지키는 거고 또 앞으로도 농축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미국이 요구하는데 이란은 오히려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20% 이하의 농축은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란 공습으로 지금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얼마만큼 빼저리게 이번 공습 기간 한 2주 동안 있었던 여기에 대해서 빼저리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양보의 수준과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